생각은 언제나 낡은 것이다. 생각은 기억의 반응이고 기억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잊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집 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것,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우리의 신념과 전통, 자아와 의식에 날카로운 물음을 던지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출간 이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되지 않은 현대의 고전, 지드 크리슈 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책 앞날개에 있는 저자 소개부터 읽어드릴게요. 지두 크리슈 나무르티. 1895년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가난한 브라만 가정에서 태어났다. 14살에 신지학 협회의 지도자 애니 베전트에게 발탁되어 세계 교사로 선택받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러나 1929년 수만 명의 추종자 앞에서 스스로 그 역할을 내려놓았다. 자신을 위해 세워진 조직을 해산하고 모든 자산을 반환하며 선언했다. 진리는 길이 없는 땅이다. 이후 그는 어떤 조직에도 어떤 종교에도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채 60여 년간 전 세계를 돌며 강연했다. 권위를 따르지 말 것을, 전통에 기대지 말 것을, 스승을 갖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자신의 말조차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라고 했다. 조지 버나드 쇼는 그를 가리켜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라 했고 올더스 헉슬리는 그와 평생의 벗으로 지냈다. 인도 초대 총리 네루와 깊은 교류를 나눴으며 물리학자 데이비드 본가는 수십 년에 걸쳐 의식과 물질의 본질을 논했다. 에크하르트 톨레, 조지프 캠벨, 앨런 와츠, 디펙 초프라가 그의 역량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1억 단어 이상의 저작을 남겼으며 그 가르침은 현재까지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 책은 그 모든 가르침의 정수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과연 진실인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이 책의 편 저자는 말합니다. 이 물음이 불편하다면 아마 그것이 정확히 당신에게 필요한 변화의 신호일 것이라고요. 우리는 수많은 영향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따라 지금의 정체성이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스스로 발견한 것, 진정으로 새로운 것, 맑고 순수한 것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의 기억과 고정관념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할 이 책을 통해 아는 것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찾아오는 진정한 자유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왜 찾아 헤매는가? 이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분석가나 철학자를 통해서도 아니다. 남을 통해 자신을 배우려 하면 그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무엇인지를 배울 것이다. 외부의 권위에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도 더 큰 장벽이 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의 권위다. 스스로의 경험들, 쌓아온 의견들, 지식, 관념, 이상, 이것들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다. 어제의 경험이 교훈을 줬고 그 교훈이 새로운 권위가 된다.
그리고 어제의 권위는 천년의 권위만큼이나 해롭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어제의 권위도 천년의 권위도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늘 움직이고 흐르며 결코 멈추지 않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굳어버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의 아름다움과 본질을 놓치게 된다. 자신의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어제의 모든 것에 대해 죽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신은 언제나 신선하고 언제나 젊고 순수하며 활력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오직 그 상태에서만 진정으로 배우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자각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아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 고치려 하지도 않고 이래야 해, 저러면 안 돼 라고 판단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바라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고치려는 순간 또 다른 권위를 내면의 검열자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탐구할 것이다. 한 사람이 설명하고 당신이 그 말을 따라가며 동의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구석들로 함께 떠나는 발견의 여행이다. 그 여행을 위해서는 가볍게 출발해야 한다. 지난 2000년 넘게 쌓아온 묵은 가구 같은 의견과 편견과 결론을 싸들고 갈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잊어라.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해온 모든 것을 잊어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다시 시작할 것이다. 어젯밤 비가 많이 내렸고 지금 하늘이 개기 시작한다. 신선한 새날이다. 이 신선한 날을 마치 삶에서 유일한 날인 것처럼 맞이하자. 어제의 모든 기억을 뒤에 남겨두고 함께 여행을 시작하자. 처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자기 자신을 배우다. 만약 당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단지 내가 혹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라면 우리 사이의 소통은 그 순간 끊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관계가 된다. 기쁘고 세심하며 지성적인 탐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나는 당신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나는 권위자로 행세하지 않는다. 내게는 가르칠 것이 없다. 새로운 철학도, 새로운 체계도 실제에 이르는 새로운 길도 없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스승이어야 하고 동시에 자신의 제자여야 한다. 인간이 가치 있다고 필요하다고 받아들여온 모든 것에 물음을 던져야 한다. 누군가를 따르지 않으면 매우 외롭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외로워지라. 왜 홀로 있는 것이 두려운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공허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불안한 이류의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직면하라.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에서 도망치지 말라. 도망치는 순간 두려움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병적인 과정이 아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의 문제에 붙잡혀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탐구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개인과 사회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제의 사실이다. 내가 나인 그대로 세계를 만들었다. 그러니 개인과 전체 사이의 이 싸움에서 길을 잃지 말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는가? 여기 내가 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것인가? 나는 오직 관계 속에서만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다. 모든 삶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구석에 앉아 나 자신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소용없다. 나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사람들과 사물들과 관념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 관계들을 살피는 가운데 나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바깥의 것들과의 관계를, 내면의 것들과의 관계를 살피는 가운데 다른 모든 이해는 그저 추상일 뿐이다. 나는 추상, 머릿속 개념 속에서 나 자신을 연구할 수 없다. 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실제 속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아야 한다. 이해는 머릿속의 지적 과정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지식을 쌓는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자기 자신에 관해 쌓은 지식은 언제나 과거의 것이다. 과거에 짓눌린 정신은 슬픔에 찬 정신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언어나 기술이나 과학을 배우는 것과 다르다. 그런 것들은 물론 축적하고 기억해야 한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나 내면의 심리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다. 지식은 언제나 과거 속에 있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 속에서 살며 과거에 만족하기에 지식이 비상하게 중요해진다. 그것이 우리가 박학한 자를, 영리한 자를, 세상에 통달한 자를 숭배하는 이유다. 그러나 만약 매 순간 배우고 있다면, 보고 듣는 것에서 배우고 행하는 것에서 배운다면 배움이란 과거 없이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움직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겠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다. 이미 가진 지식을 통해 자신을 보는 것이다. 무엇이든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것과 함께 살아야 하고 관찰해야 하며 그것의 모든 내용과 본성과 구조와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고정된 무언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신도 살아 있어야 한다. 의견과 판단과 가치평가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신은 살아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의 움직임을, 존재 전체의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자유로운 정신이 있어야 한다.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정신이 아니라, 논쟁에서 편을 드는 정신이 아니라, 말 하나하나에 시비를 거는 정신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정신이어야 한다.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우리 대부분은 나무 사이를 흐르는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듯이, 강의 아름다움을 고요히 바라보는 법을 모르듯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거나 거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비난하거나 정당화하는 순간 우리는 명료하게 볼 수 없다. 정신이 끊임없이 수다를 떨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투영한 것을 보고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품고 있다. 그 이미지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무엇이든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함이라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내가 말하는 단순함은 옷을 간소하게 입거나 단식 기록을 세우거나 성인들이 하는 그런 종류의 외적인 소박함이 아니다. 두려움 없이 사물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단순함이다. 어떤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볼 수 있는 단순함이다. 거짓말을 할 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을 숨기거나 달아나지 않는 단순함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은 겸손함이 필요하다. 나는 나 자신을 안다고 말하면서 시작한다면 이미 배움을 멈춘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없다.
나는 기억과 관념과 경험과 전통의 덩어리에 불과하니까 라고 말해도 마찬가지로 배움을 멈춘 것이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순수함과 겸손함이 사라진다. 결론을 갖고 시작하거나 기존의 지식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그것은 끝난 것이다. 그때 당신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낡은 틀에 끼워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발판이 없다면, 확실한 답이 없다면, 아직 이룬 것이 없다면 바라보고 발견할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볼 때 그것은 언제나 새롭다. 모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당신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할 첫 번째 물음이다. 어떻게 조건화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어쩌면 결코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조건화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나무를 보면서 저건 떡갈나무야 혹은 저건 보리수야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 이름 붙이기, 즉 식물학적 지식이 정신을 조건화해서 말이 당신과 나무 사이에 끼어든다는 것을 느끼는가? 나무를 정말 느끼려면 손으로 만져야 한다. 말은 나무를 만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이 그것을 알려주는가? 배가 고프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이론이 아니라 직접적인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자신이 조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어떤 문제나 도전에 부딪혔을 때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당신은 모든 도전에 자신의 조건화에 따라 반응한다. 그리고 조건화가 불완전하기에 반응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만약 자신의 조건화에 만족한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면 조건화 없이는 단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도. 그러므로 당신은 늘 죽은 것과 함께 과거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자신의 조건화를 알아차리는 것은 쾌락이 끊기거나 고통을 피하려다 갈등이 생길 때뿐이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좋은 집과 아이들과 넉넉한 돈이 있다면 자신의 조건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흔들림이 생길 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돈을 잃거나 전쟁의 위협이 닥치거나 고통이나 불안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조건화되어 있음을 안다. 어떤 흔들림에도 맞서 싸우거나 내면의 위협이든 바깥의 위협이든 막아내려 할 때 당신은 조건화되어 있음을 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겉으로든 깊은 곳에서든 늘 흔들리고 있으므로 바로 그 흔들림이 우리가 조건화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쓰다듬어 주면 순하게 반응하다가 위협을 받는 순간 본래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동물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참아내고 익숙해지고 환경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만 좋았다면 나도 달랐을 텐데 라고 말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능력을 발휘하겠다 라거나 이 모든 불의에 짓눌리고 있다거나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흔들림을 남의 탓, 환경의 탓, 경제의 탓으로 돌린다. 흔들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정신이 둔해진다는 뜻이다. 주위의 아름다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무관심해지고 냉담해지고 무감각해지며 정신은 점점 더 굳어진다. 우리는 왜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부터 도망치는가? 예를 들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온갖 이론과 희망과 신앙을 만들어내 죽음이라는 사실을 가린다. 그러나 사실은 여전히 거기 있다.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에서 도망쳐선 안 된다. 우리 대부분은 죽는 것만큼이나 사는 것도 두려워한다.
가족을 잃을까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직업을 잃을까봐, 안전을 잃을까봐 수백 가지를 두려워한다. 핵심은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이것저것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그렇다면 왜 그 사실 자체에 직면하지 못하는가? 사실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그런데 언제나 도망치고 있다면, 사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에 직면할 수 없다. 우리는 도피의 촘촘한 그물을 오랫동안 짜왔기에 도망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우리 대부분은 무심하게 삶을 걸어가며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 심어준 방식대로 자동으로 반응한다. 그런 반응은 더 많은 속박을, 더 많은 조건화를 만들어낼 뿐이다. 그러나 자신의 조건화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바로 그 순간,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과거가 저절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왜 생각은 우리 삶에서 이토록 중요해졌는가? 생각이란 관념이며 뇌세포에 축적된 기억에 대한 반응이다. 아마 많은 이가 그런 물음을 전에 던져본 적이 없을 것이며, 혹은 던져보았다면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라고 말했을 수 있다. 그러나 둘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생각이 느낌의 연속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느낌은 매우 빨리 죽는다. 그러면 단조롭고 지루하며 겁에 찬 우리의 일상에서 왜 생각이 이처럼 과도한 중요성을 띠게 되었는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라. 왜 생각의 노예인가? 자기 자신의 생각의 작동을 관찰하는 것은 정말 비상하게 흥미롭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이라 부르는 그 반응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분명히 기억으로부터다. 생각에 시작이 있기는 한 것인가? 있다면 그 시작을, 즉 기억의 시작을 알아낼 수 있는가? 기억이 없으면 생각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너무 교활하고 영리하여 자신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을 왜곡한다. 쾌락에 대한 요구에서 생각은 자신의 속박을 가져온다. 생각은 모든 관계에서 이원성의 생산자다. 우리 안에 쾌락을 주는 폭력이 있으나 평화와 욕망, 친절하고 온유하려는 욕망도 있다.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은 이 이원성, 이 모순을 우리 안에 낳을 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의 무수한 기억을 축적하며 이 기억들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그러므로 생각은 과거이며, 이미 말했듯이 생각은 항상 낡은 것이다.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우 물질적이다. 생각이 물질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마루, 벽, 전화기가 물질인 것만큼이나 물질이다. 양식 속에서 기능하는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에너지가 있고 물질이 있다. 삶의 전부가 그것이다. 생각이 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하다. 생각은 이념으로서의 물질이다.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 그것은 물질이 된다. 물질과 에너지는 상호 연관된다. 하나 없이 다른 것이 존재할 수 없으며, 둘 사이에 더 많은 조화가, 더 많은 균형이 있을수록 뇌세포는 더 활동적이다. 생각은 쾌락, 고통, 두려움의 이 양식을 세워왔으며 수천 년간 그 안에서 기능해왔고, 그것을 만들어냈기에 그 양식을 깨뜨릴 수 없다. 생각은 비뚤어져 있다. 무엇이든 발명할 수 있고 거기 없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비범한 속임수를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의지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생각하는지, 사용하는 말, 일상의 행동 방식, 사람들에게 말하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 걷는 방식, 먹는 방식의 전체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을 자각한다면 정신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을 것이며 속일 것도 없다. 그때 정신은 요구하거나 복종시키는 무언가가 아니다. 비범하게 고요하고 유연하며 민감하고 홀로이며 그 상태에서 어떤 기만도 전혀 없다. 완전한 주의의 상태에 있을 때 관찰자, 생각하는 자, 중심, 나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그 주의의 상태에서 생각이 시들기 시작한다. 무언가를 매우 명료하게 보고 싶다면 정신은 매우 고요해야 한다. 모든 편견, 수다, 대화, 이미지, 그림이 없어야 한다. 바라보기 위해 모든 것을 치워 놓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고요 속에서만 생각의 시작을 관찰할 수 있다. 무언가를 탐색하거나 답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생각의 시작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나서 존재 전체를 통해 완전히 고요할 때만 그 고요 속에서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자각이 있으면 생각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생각을 통제하려 대단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 이것은 좋은 생각이다. 많이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추한 생각이다. 억압해야 한다. 하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 하나의 욕망과 다른 욕망, 하나의 쾌락이 다른 모든 쾌락을 지배하는 전투가 항상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생각의 시작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생각에 모순이 없다. 생각은 항상 낡다 같은 진술을 들을 때 생각이 그것을 번역하고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해석은 어제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므로 필연적으로 자신의 조건하에 따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진술들을 바라보되 전혀 해석하지 않고 그저 완전한 주의를 집중이 아니라 기울인다면 관찰자도 관찰되는 것도 생각하는 자도 생각도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어느 것이 먼저 시작되었는가 라고 말하지 말라.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는 영리한 논쟁이다. 기억, 경험, 지식, 모든 과거에 속하는 것에서 파생된 생각이 없는 한 이것은 기억 상실이나 공백의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자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자기 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철학적이거나 신비한 일이 아니다. 실제적 사실을 다루고 있으며 이 여행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낡은 두뇌가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도전에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고요는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위하는 삶에서 고독은 매우 적다. 홀로 있을 때조차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영향, 너무나 많은 지식, 너무나 많은 경험의 기억, 너무나 많은 불안과 비참과 갈등으로 붐비어 정신은 점점 더 둔해지고 점점 더 무감각해지며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기능한다. 우리는 진정 홀로인 적이 있는가? 아니면 어제의 모든 짐을 지니고 다니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두 수도사가 마을과 마을 사이 길을 걷다 강둑에 앉아 울고 있는 젊은 여인을 만난다. 한 수도사가 다가가 말한다. 자매여, 왜 울고 있소? 여인이 대답한다. 강 건너 저 집이 보이죠? 오늘 아침엔 걸어서 건널 수 있었는데 그새 강이 불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배도 없고요. 수도사가 말한다. 그건 문제가 아니오. 그는 여인을 안아올려 강을 건너 반대편에 내려놓는다. 두 수도사는 다시 길을 걷는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까 다른 수도사가 입을 연다. 형제여, 우리는 여자를 절대로 만지지 않겠다고 서약했소. 방금 전 그대가 한 짓은 중한 죄요. 그녀를 안으면서 쾌락을, 강한 감각을 느끼지 않았소? 다른 수도사가 답한다. 나는 두어 시간 전에 그녀를 강둑에 두고 왔소. 그런데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생각하고 있소?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항상 짐을 지니고 다닌다. 결코 그것에 대해 죽지 않으며 결코 뒤에 남겨놓지 않는다. 문제에 완전한 주의를 기울여 즉각적으로 해결할 때에만, 결코 다음 날로, 다음 분으로 넘기지 않을 때에만 고독이 있다. 그때 밀집된 집에 살거나 버스 안에 있더라도 고독이 있다. 그리고 그 고독은 신선한 정신, 순수한 정신을 가리킨다. 내면에 고독과 공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존재하고, 가고, 기능하고, 날 수 있는 자유를 함축하기 때문이다. 결국 선은 공간 속에서만 꽃피울 수 있으며 덕은 자유가 있을 때에만 꽃피울 수 있다. 정치적 자유는 있을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면 따라서 공간이 없다. 자기 안에 이 광대한 공간 없이는 어떤 덕도, 가치 있는 어떤 질도 기능하거나 성장할 수 없다. 공간과 고요가 필요하다. 정신이 홀로일 때만 영향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무한히 다양한 경험에 붙잡히지 않을 때에만 온전히 새로운 무언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이루려 하고 성취하려 하고 획득하려 하는 이 끊임없는 투쟁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획득하고 성취하도록 훈련받는다. 뇌세포 자체가 신체적 안전을 위해 이 성취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요구한다. 그러나 심리적 안전은 성취의 영역 안에 있지 않다. 모든 관계, 태도, 활동에서 안전을 요구하나 이미 보았듯이 실제로 안전한 것은 없다.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형태의 안전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내는 것은, 심리적으로 영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삶에 대한 전적으로 다른 접근을 부여한다. 외적 안전, 주거, 의복, 음식을 갖는 것은 물론 필수적이나 그 외적 안전은 심리적 안전에 대한 요구에 의해 파괴된다. 의식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공간과 고요가 필요하나 자기 이익에 그토록 끝없이 능동적인 정신이 어떻게 고요할 수 있는가? 규율하고 통제하고 형성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강제는 정신을 고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단지 둔하게 만들 뿐이다. 분명히 고요한 정신을 갖겠다는 이상의 단순한 추구는 무가치하다. 강제할수록 더 편협하고 정체하기 때문이다. 억압처럼 어떤 형태의 통제든 갈등만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통제와 외적 규율은 길이 아니며 규율 없는 삶도 가치가 없다. 우리가 아는 유일한 고요는 소음이 멈출 때의 고요, 생각이 멈출 때의 고요다. 그러나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고요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며 아름다움, 사랑처럼. 그리고 이 고요는 고요한 정신의 산물이 아니며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제발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뇌세포의 산물이 아니다. 그때 뇌세포 자체가 고요를 만들어내며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또한 관찰자가 곧 관찰되는 것인 주의의 결과도 아니다. 그때 마찰이 없지만 그것은 고요가 아니다. 이 고요가 무엇인지 묘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비교하고 해석하고 가져가 묻기 위해 묘사될 수 없다. 묘사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것이다. 알려진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그것에 대해 매일 죽을 때에만 생겨난다. 상처에 대해, 아첨에 대해 만들어낸 모든 이미지에 대해 죽을 때 뇌세포 자체가 신선하고 순수해질 때까지. 그러나 그 순수함, 그 신선함, 다정함과 온유함의 질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이나 고요의 질이 아니다. 소음의 끝남에 고요가 아닌 그 고요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작은 구멍을 통해 거대하고 광활하며 광대한 태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시간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의식의 전체 구조와 쾌락, 슬픔, 절망의 의미를 이해하고 뇌세포 자체가
고요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때 아마 아무도 밝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파괴할 수 없는 그 신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정신은 고요한 정신이며 살아있는 정신은 중심이 없는, 따라서 공간도 시간도 없는 정신이다. 그러한 정신은 무한하며 그것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실제이다.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문장들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해묵은 생각의 틀을 조금은 흔들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